추억의 뉴스통 배승희 변호사입니다. 연휴 첫날인데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나라 걱정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오늘 연휴 첫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추억의 뉴스통에서 오늘 다룰 주제는 뭐죠? 나라 걱정이 아니라 내 주머니 걱정이 더 심하게 되는 거죠. 네. 특히나 이제 그 기업하시는 분들도 기업하시는 분들이지만은 고용 불안정에 관해서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그다음에 젊은 청년들 실업자 노인평의 아들을 두고 있는 그런 부모들의 그 추석 맞이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라 안보 걱정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가계 이 실질 민생 경제에 굉장히 어려운 측면에 있어서 그 지금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번에 연휴 첫날이긴 하지만은 그 정부의 그 노동 어떤 그 질주라 할까요? 그 노동 개혁과 좀 거리가 먼 이런 친노동 정책의 폭주 질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사실 연휴가 이렇게 길면은 주머니에 돈이 좀 있어야 쉴만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도 직장을 잃을 상황이고 아들은 직장을 못 구하고 지금 온 가게가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머니에 뭐 지갑에 돈이라도 좀 채워주고 그러니까 한 열흘 실컷 놀아 이래야 뭐 노는 맛이 있지. PC방이라도 가지 노래방이라도 가든가 해외는 고사하고요. 뭐 주머니 돈도 없는데 집에서 맨날 재방송하는 TV나 보는 심정 또 그리고 차례상 차릴 비용 달라 또 추석 용돈 달라 참 이 서글픈 국민들이 많은데요. 이번 주 초에 그 정권의 지지율이 일부는 63, 일부는 58까지 내려갔다가 주중에 뭐 이렇게 잠깐 올라갔다. 약을 조금 이렇게 했는지 좀 약을 했단 말을 절대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약을 누가 했나요? 이 정권이 힘을 내어서 비타민을 먹고 그래서 이 지지도가 68, 한 3% 올라갔다 하더만은 방금 나온이 아니라 어제 나온 여론조사에서 이 갤럽 조사에서 6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갤럽이 이번 주 초에 보면 70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갤럽에서 65가 떨어졌다는 것은 다른 조사에서는 최소한 이것보다 좀 많이 낮게 나오죠. 근데 갑자기 갤럽 조사에서 5%가 뚝 떨어졌어요. 문 정권이 왜 갤럽 조사에서 이번 주에 5%가 뚝 떨어졌는가 하는 부분은 최근에 거듭된 문정인의 이 망언과 또 국군의 날 있었던 전시작전군 환수 이런 문제들이 주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나. 어쨌든 간에 그 원장님 저 보기에는 저도 뉴스를 보는데 너무 노동자 중심의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개혁적인 것인지. 그래서 그 문정인 특보의 그 실언, 그 이게 전략적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 문제가 사실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먼저 얘기를 하다 보면 안보 얘기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노동 얘기를 먼저 지금 드리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정 인사 지침하고 취업 관련 지침 두 가지를 폐기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노사정 타협을 못 보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공정 인사 지침이란 건 뭐냐면 저성과자를 일반 해고할 수 있도록 만든 그걸 명확히 한 겁니다. 저성과.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에서 별로 일 안 하고 별로 성과가 없는 직원들을 갖다가 해고시킬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놨어요. 근데 이걸 폐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구조조정을 위한 정리해고 외에는 일반 해고를 할 수 없게끔. 그래서 사용자, 기업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하게 되죠. 왜냐면은 일은 안 하고 성과를 안 내는 그 직원들을 갖다가 한 번 취직시키면 영원한 취직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노동의 경직성을 이렇게 해버리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 고용노동부가 그걸 했고 또 하나는 취업 관련 지침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임금 피크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내 규칙을 노조의 동의 없이 사용자 측이 바꿀 수, 사측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조항을 또 없애버렸어요. 물론 이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이것이 했었으면 좋은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하도 민노총하고 강노총 안 들어오고 탈퇴하고 막 하니까 그냥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사용자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해서 필요한 측면도 있거든요.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아주 그냥 폭탄 터뜨리듯이 이 두 가지를 갖다 폐기를 해가지고 지금 기업이 상당히
노동의 경직성 때문에 그 어려워진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슈레더 총리의 그 노동의 유연성을 포함한 노동 개혁, 그 절실한 시점에 이렇게 노동 경직성으로 가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 소장님 얼마 전에 그 다보스 포럼인가요? 세계 경제에서 우리나라 그 순위를 발표했잖아요. 경제 순위 27위 정도, 26위 정도 지금 되는데, 5년째 26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그 노동 유연성과 그런 금융 인프라, 그런 인프라였는데 이거랑 좀 맞물려 가는 것 같아요. 노동 개혁이라는 것이. 근데 지금 현재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요. 통상 임금을 갖다가 법원에서 판결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이 원하는 대로요. 기업들이 지금 수십조가 더 들어가게 생겼다라는 부분이고 또 더 나아가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부터 그다음에 현 정권이 이제 공정거래를 강조하면서 또 이 기업들의 늘어나는 부담 이런 것들이 매우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 기업들이 그나마도 어려운데 지금 노동개혁을 박근혜 정권 때부터 하겠다고 그렇게 국회에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정권에서는 개혁은커녕 완전히 퇴보로 가는 거죠. 우리가 항상 노동자만을 생각할 수도 없고 사용자만을 생각할 수도 없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로 이렇게 조율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 정권은 객관적인 입장이 아니라 노사정 전체가 모두 이렇게 이 한 통속으로 노동자의 입장을 갖다가 유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노동자 중심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30에서 25를 갖다가 이렇게 간다는데 감소하는 거 이번에 법인세를 대폭 감세하는데 한국은 지금 23에서 25로 올리려고 하고 있지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기업들이 미국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도 뉴스를 봤는데 미국의 트럼프는 법인세를 낮추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그 법인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노동, 이명박 정부에서는 너무 기업 플랜들이 정책에서 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 정부는 너무나 친노동 정책을 폭주, 뭐 질주 이렇게 지금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보십시오. 그 정책이요. 지금 계속해서 아까 황 소장이 잠깐 지적을 했지만은 비정규직 제로 문제. 그 다음에 황 소장이 얘기하신 그 통상 임금의 판결 문제. 그 다음에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또 완전히 백지화시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최저임금을 16.7% 급격히 상승시켰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 지금 현재 정책이나 이런 법원의 판결이 완전히 기업들을 갖다가 오히려 그 옥죄게 하는 그 다음에 너무나 친노동 정책으로 가는 이렇게 물려가지고 기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다가 법인세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제가 기업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니라 이 정부가 좀 더 이 연동적으로 유연하게 그 친노동 정책을 하더라도 균형을 잡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급격하게 한다 이런 얘기죠. 아니 원장님 그 사실 이번에 교원 그 뽑는 수급 사태도 문제가 된 게 교원들한테 그 성과를 평가해가지고 그걸 정규직에서 좀 배출을 해서 자리를 늘리려고 했던 건데 안 됐잖아요. 교원 평가제도. 근데 성과금 이 폐지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들어갈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지금 이 정부는 그런 거를 너무 선동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나. 근데 그래서 이제 파퓰리즘이라고 하면서 너무나 인기 영합주의의 정책으로 간다라고 비판을 받는 건데 이 성과연봉제는 물론 이제 공공부문 노조에서도 반대가 심했어요. 왜냐하면은 성과가 있는 게 성과에 따라서 일을 열심히 한 직원 공무원한테는 월급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안 한 사람 적게 주자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그 상급자가 그냥 사용자가 말하자면 사용자가 성과를 평가하는 데서 자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노조 측에 폐지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공공부문의 개혁을 위해서 성과연봉제를 갖다 도입했던 거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에서. 근데 이걸 그냥 이런 지하에 그 여러 가지 상의도 없이 이렇게 지금 백지화 시켜버리기 때문에 너무나 그 친노동 그다음에 친노조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함께 나오는 건데 그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평가제 문제 이런 게 평가자의 자의성이 문제가 되긴 하면 그것은 운영의 문제지 이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근데 이 정권이 지금 이 고용부터 시작을 해서 노동 문제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 이 자유 경쟁 시장의 기본적인 원리를 어긋나 가자는 거 아니냐. 그 시장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라는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똑같은 조건에서 노력을 하되 거기에서 나타나는 우열 관계를 그걸 근본적으로 부정하게 되면요. 네. 그야말로 과거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몰락한 부분이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이를 갖다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직장도 자기들이 알아서 배치를 하고 그렇죠. 학교도 알아서 배치를 하고 그렇죠. 이럼 누가 노력하고 누가 공부하고 누가 자기네 능력을 가다듬고 이 자기에 대한 개발을 하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대학을 가는데도 지금 점점 대학 입시를 갖다가 이 수신이 무슨 정신이 입학사정관이니 그 다음에 또 그것은 뭐 학생 종합 기록부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본적인 능력이 아닌 복잡한 것들이 다 작용하게 해서 뿌액과 돈이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을 하는데도 그런 스펙이 중심이 되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취업의 경쟁에 있어서도 지금 비정규직에 정규직하라 하면서 자 지금 공기업이나 이런 데 비정규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백으로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갔겠습니까? 정규직도 백으로 들어가는데 하물며 정규직에 못 들어갈 능력이 되는 또 처진 사람들이 백으로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비정규직으로 일단 계약직으로 넣어놨다가 그 사람은 어느 시점에 있으면 또 정규직화 시키려고 좁은 문이었지요. 그런데 문 대통령이 이렇게 해버림으로써 그 비정규직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전부 정규직에 된다 하면 그 사람들이 비정규직에 들어갈 때 기존에 정한 공정한 입시를 거쳐서 백 없이 실력으로 들어간 사람들과 뒤로 들어간 사람이 이제는 신분 상승을 해서 똑같아지는 부분입니다. 이렇다 하면 누가 열심히 공부할 것이며 누가 예를 들어서 좋은 스펙을 가지며 누가 좋은 대학에 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입시부터 군대, 취업까지 모든 부분에서 사회가요 경쟁을 무시하는 행태로 가고 있고 이것이 과연 사회주의를 지향하겠다는 게 아니면 이렇게 가서 되겠는가? 제가 공무원 생활도 해봤지만은 공직사회에서요, 솔직히 말하면 바쁠 때는 바쁘지만은 일하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되는가를 좀 볼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좀 왔다가 출근했다가 오전에 후닥닥 좀 일 좀 하고 한 11시 좀 넘어가면 밥 먹으러 갔다가 한 잔을 꺾고 오기도 하고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성실한 공무원이 더 많겠지만은요. 그러고는 또 오후에 또 한숨 자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제가 느낄 때는 공무원 숫자 3분의 1 줄여도 돌아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건 줄이는 게 아니라 14만 7천 명인가를 뭐 더 고용을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바에야 그냥 국가 예산을 400억을 들여가지고 428조입니까? 들여가지고 전부 그냥 공무원 만들어서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요.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기업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그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법정 근로시간 단축 그것도 지금 또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놀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또 공무원은 또 늘린다고 그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처 간에도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가히 지금 뭐 그 이제 보수 야당에서는 지금 뭐 좌파다, 좌파 포퓰리즘이다, 뭐 이렇게 혁명적으로 가는다, 홍위병들 앞세워서 가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은 그 부분이 저는 일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획적으로 보면은 정부 내에서도요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이 친노동 정책을 막 하고 가는데 실질적으로 정통 관료 출신들이 있는 또 다른 부분을 걱정하는 재경부, 산업부 이런 데 공무원들은 또 상당히 지금 우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 내에서 부처에서도 지금 사실은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질주하고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는 거죠. 왜 노동 개혁이 돼야 되는가 하면요. 제가 그 자동차 기업을 하는 오너한테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지금 현대자동차가 엘라베마나 이런 쪽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한국하고에 보면 미국의 임금은 굉장히 쌉니다. 아, 그래요? 네, 4천만 원대. 우리 한 8천 넘잖아요. 네, 4천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 감안했을 때 노동 생산성이 미국의 공장에 비해서 한국이 7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대기업 주로 금속 노조에 많지만은 이 8천에서 1억 사이에 이르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요.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시장 경쟁 가치, 즉 노조라는 게 없이 시장 경쟁으로 봤을 때는 이 임금이 8천에서 1억이 아니라 한 5, 6천 정도로 낮아지고 그것이 같은 사내 하청에서 더 위험하거나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3, 4천 받는 사람, 2, 3천 받는 사람한테 돌아가면서 하청이나 밑에 사내 하청이나 계약직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수준이 향상되어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노조를 통해 가지고 일종의 정치 임금을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더 받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벌화라는 거는 세계적으로 생산성이 누가 더 유리한가를 갖다가 따지면서 좀 더 생산성이 좋은 쪽으로 회사를 옮겨가는 구조잖아요. 네. 이렇다 보니 지금 대기업 중에서요, 국내에서 생산 기지를 갖다가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90%를 해외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대차가 차를 한국에서 만드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누가 제대로 된 이 제조업이, 저는 제조업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그렇죠. 경제가 4차 산업혁명이고 뭐고 해도 제조업이 기본이라고 보는데 제조업을 공장을 누가 국내에서 운영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도 낮추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갈팡질팡 오락가락한 안보 정책도 정책이지만은 경제 정책도 너무 이렇게 또 한 방향으로 가면서 하지만은 하는 게 걱정돼요. 그래서 그나마 대통령께서 이제 혁신 성장의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그 고백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실토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실패를 인정한 거죠. 예. 아, 이것 가지고 넉 달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혁신 성장을 놨는데 노동 정책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지금이라도 너무 이렇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친노동 정책으로 폭주하지 않도록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좀 이렇게 그 실토를 하고 또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그게 쉽지 않을 것이 왜냐하면 일자리 정부라고 해가지고 뭐 그 LED 전광판 만들고 막 해가지고 시작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지. 아니 한마디 더 할까요? 파리바게트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갑자기 기업한테 이렇게 고용하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 법률 위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오직했으면은 그 문성현 신 그 노사정 위원장 있잖아요. 네. 그분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너무 급작스럽게 해서 문제다. 물론 타당한 면이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파리바게트 그 30대 초반 그 사장이 좀 갑질을 하는 측면이 있나 봐. 제빵 기사들한테 그 뭐 옛날 그 드라마 있잖아요. 제빵 그 뭐 그 김탁구? 김탁구의 뭐 모델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하는데 네. 그런 거 현실적으로 아닌 모양이에요. 근데 좀 갑질하고 함부로 막 지시하고 세리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건 그거지만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5,200명 그 본사 직원을 갖고 있는 기업한테 5,378명인가 그걸 더 그러니까 직접 고용해라라고 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본사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협력업체 이 제빵 기사들을 갖다가 다 교육시키고 해서 거기서 또 협력업체에도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 협력업체에서 갑자기 일자리 또 잃어요. 그 사람들 또 11개나 되는데 10여 개나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갑자기 막 혁명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무 막 성과를 내려고. 그래서 저는 노동정책 부분도 이제 탁현민 행정관의 행사 쇼 이런 쇼 정치, 쇼 정책은 이제 끝났다. 실질적으로 차분하게 하셔야 된다. 노동 정책 또한. 그 말씀을 정말 이 연휴 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한 두어 달을 침묵을 좀 지켰으면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현황 파악만 했고 뭐라고 대외적으로든 국내적으로든 언급을 굉장히 자제하기를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태가 일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이 전부 복합적이지 세상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네. 자, 어떻게 파리바게뜨 하나의 밑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한 개만 발표하느냐. 지금 파리바게뜨의 불법 파견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한국에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전체 불법 파견 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해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사업장마다 다르고 또 이 행태가 파리바게뜨는 매우 특이한 행태죠. 본사가 있고 대부분은 다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으로 있는 자영업자 사장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자영업자 사장들인데 이게 빵의 품질을 유지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제빵사를 본사에서 파견받아 가지고 다시 또 이 영업소에 자영업자한테 파견을 해서 일을 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처리하는 부분은 이 파견 근로자로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본사에 돈을 내고요. 자, 이런 어떤 기형적인 구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한국의 이 프랜차이즈업 그리고 또 제빵업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각기 다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리해 갈 거냐라는 걸 적어도 한 6개월, 1년 정도를 고민을 하고요. 그렇죠. 이거를 지시를 하고 방향을 올바로 잡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갖다가 그냥 내질러 버려요. 소득주도 성장을 그냥 내질렀다가 넉 달 만에 지금 손들고 항복한 것처럼요. 그래서 정책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11월 9일까지 5,378명 직접 고용해라. 그거 안 하면은 530억인가 과태료 나온대요. 뭐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파리바게뜨, SPC, 삼림이 대기업이라 해도 이건 폭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정 다툼으로 밖에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장이 무슨 33살이 갑질했다는 그건 그대로 처벌하는 거지 이 문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항상 그런 거를 뒤섞여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게 그야말로 선동 정치가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요. 문정인 특보 요즘에 아주 뭐 난리예요. 문정인 특보는 우리 황 소장님께서 먼저 얘기를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까? 아주 매일 이제 뭐 아닌데. 갈수록 이제 잘한다 하니까 이제는 막 그냥 매일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제는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전화로. 이제 이거는 뭐냐. 조선이 좋게 써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통령하고 다 이야기가 되었고 정부는 정부대로 하는 이야기가 있고 나는 내대로 하는 이야기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막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이 사람이 임명되었을 때 뉴스 브리핑에서 통일부 장관도 껍데기, 외교부 장관도 껍데기, 국방부 장관도 껍데기, 국정원장도 껍데기. 이 부서를 전부 관장하는 것은 상장관 문정인이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문정인에게 외교 안보 통일 부분을 위임을 했다. 그래서 홍석현 특보가 임명되었다가 나는 여기 끼어봤자 숟가락도 못 얹지겠구나 싶어서 사퇴한 거 아니냐 이랬는데 지금 정확하게 그리 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하고 일본의 외신들이 뭐라고 보도를 하는가 하면 문정인 말이 문 대통령 뜻이다라고 다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800만 불 지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서 이 폐기, 한미 FTA 필요 없다, 폐기하라고 이 레터에 서명까지 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제가 발표했죠. 그래서 주변에서 지금 말려가지고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걸 미국 상무부 장관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너네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한미 FTA를 폐기할 수 있다니까 김현종 씨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이 좀 용어를 좋아해 쓰려니까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요. 얘기해보세요. 노예한 사람이라가 영민하다. 영민하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도 배짱을 튀기다. 지금 급해져가 자기가 다 FTA 폐기되면 덮어 쓸 것 같으니까 이게 지금 실제적 위협이라고 미국에서 기자회견했어요. 기자회견 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협상을 안 할까 봐. 협상 좀 하자고. 지금까지 우리가 튕겼어요. 빨리 할 필요 없다고. 이제는 협상을 하자고 매달리는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대통령의 말과 그 측근들의 결정이 얼마나 지금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전반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결국에는 문제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아주 비슷하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문정인 특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사적으로 강연에서 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내 생각과 청와대 내부 사람들이 많이 그 생각과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얘기가 사실은 청와대 내부 의견인 것처럼 은근히 또 과시도 해요. 그러면서 엊그저께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7월에 군사회담하고 군사회담 적십자회담 제안했는데 미국에서 엄청 이제 꼬라지 화났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그걸 그때 당시에 뭐라 했어? 전혀 한미 간에 이견이 없다라고 우리 문재인 정부가 덮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특보가 여기에서 어디 강연에서 실은 그때 미국이 엄청 화를 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강경화 장관한테 전화를 해서 엄청 화를 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지금 외교부는 그거 수습한다고 그런 적이 없다고 막 변명하기 급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 그 갈등 그 자체. 이 정부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평화 대화 하면서 군사회담 제안하고 이산상봉 제안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미국이 어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미 간의 갈등 그 다음에 그걸 나중에 이제서 몇 달 지난 한 2달 지난 뒤에 또 그걸 까발리는 문정인 특보.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고 외교 안보 라인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고 진짜로 이걸 국민의 입장에서 차분한 목소리로 여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문정인 특보랑 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랑 부딪히니까 청와대가 엄중 경고를 장관한테 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처음에 앞에 말한 4가지 부서의 장들은 다 껍데기다. 문정인이 딱 특보될 때 문정인이 상장관이라 했어요. 미국 사람들이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제 아는 지인들이 문정인이 미국에 오면 굉장히 영어도
미국의 고급 영어를 구사하고 부드럽고 젠틀하고 그리 과격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문정인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고 너희들이 겪어보고 나중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네 말이 어찌 그리 다 맞나 이래요. 그래서 딱 문정인이 이 정권을 끌고 가는 저는 중추라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나왔던 미국하고 트러블이요. 전부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 정부는 그때마다 일본에 맞죠. 전화해봐라, 미국에 전화해봐라, 확인해 주려 했는데, 이제는 전부 사실이에요. 그럼 왜 이러느냐? 저는 이 문정인이 척후대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문정인이 앞서서 다 이렇게 칼로 헤치고 가면 문재인 정권이 그걸 따라가죠. 그러면 지금 북핵에 대해서 해결점을 나는 문재인 정권이 정해놨다고 봐요. 결국은 북미 평화협정으로 가고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전시작전권을 이양받고 한미동맹은 적절하게 헤어지고 이런 부분을 북핵을 인정해주면서 이런 부분을 정해놓고 그걸 차마 정부의 공식적인 담당자나 대통령의 입으로 하지 못하니까 문정인이 앞서서 그걸 국민 앞에 떠들어요. 그러면 언론이고 뭐고 이제는 그게 자연스럽게 들려요. 옛날 같으면 지금 문정인이 하는 말이면 국정원이 간첩으로 잡아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완성이 돼가지고 다들 긴장도 안 해요. 야당이요. 솔직히 말하면 국회를 보이콧하고 이 정도면 문정인이 자르기 전에는 국정을 논하지 않겠다 해야 돼요. 근데 야당도 뭐 성명 하나 내고 끝나고 뭐 페이스북에 글을 무슨 언제부터 야당 대표가 페이스북으로 정치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한미 갈등 문제는 또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문정인 특보의 저 발언 자체 그 자체로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나 지금은 결국 대화로서 해결을 풀자,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자, 북핵 문제를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철저한 제재, 가혹한 압박을 통해서 김정은 체제를 갖다가 대화에 나오도록 그리고 미국하고 대화를 하든 우리 한국하고 대화하든 가짜 다자회담 하든 간에 나오면서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지만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앞뒤 말이 안 맞아 그 자체가. 자, 북핵을 인정한다.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는 뭐예요?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한반도 자체가 비핵화가 됩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격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제가 군사외교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이거 대국민 사기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는 한미 갈등 없다. 말로는 비핵화다 해놓고 북한 핵 인정하자? 그럼 뭐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비핵화, 저쪽은 핵 인정. 그럼 우리는 뭘로 이런 불균형이 어디가 있어요? 예?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전술핵 배치를 하면 안 되는 이유로 문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핵을 배치하게 되면 한반도 비핵화를 못하기 때문이고 그렇죠. 또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우리가 위반하는 거고 동북아의 평화에 위반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북한의 핵을 가지는 걸 인정해 주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한반도 비핵화 때문에 우리가 전술핵을 배치하면 안 된다고 말한 대통령이 전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대국민 사기극이 언제까지 될지. 도대체 문정인 특보의 얘기를 도저히 그 중도 개혁, 보수층은 물론이고 중도 개혁적인 입장인 우리 국민, 저를 포함한 국민 입장에서는 불안해서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어요. 정말 이번 추석 연휴 오늘부터 시작되고 있지만은요. 말이 그래 핵배낭이 아니라 뭐죠? 그 생존 배낭. 네, 생존 배낭. 이거 싸가지고 미숫구리 해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간다는 거 생존 배낭이 지금 많이 팔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선물로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 핵을 인정하자? 예? 북한 핵 인정하면은 정전협정으로 가고 평화가 정말 보장된다면 그러지만 북한 핵 인정하고 우리는 핵이 없고 그럼 주한미군 철수하면은 얼마나 난 불안해요. 근데 문정인 본인 아들은 또 미국 국적이에요. 그것도 군대 안 가려고 세상에 참 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군대 안 가려고 저기 미국 국적 취득해가지고 병역 면제 해당하고 또 회사는 한국에 있는 회사에 그 취직했더만요. 뭐 개발을 하고 희극 개발을 하고 거기 희극 개발하는데 그 문정인 특보가 노무현 정부 때 그 관련돼 가지고 나중에 그 조사 받았었잖아요. 그 횡담도 아니에요? 그 횡담도 개발. 횡담도 개발이라는데. 아니 근데 문정인 특보도 그렇고 뭐 강경화 장관 딸도 그렇고 다 미국 국적 가지면서 미국 국적 가진 정도가 아니라 미국에 자기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미국에서 공부 다 하고 미국의 시민권 가지고 한국 군도 안 가고 하면서 왜 그렇게 또 반미적이고 또 이 말은 또 친북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 할 적에
이런 부분에서 좀 응답 좀 제대로 하셔서 반영이 됐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전라도 민심도 호남 민심도 정말 이번 추석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알아야 돼. 아니 우리 대한민국 외교 안보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자주 대통령과 둘이 만나서 자지하고 우지하고 있는 인양반의 아들이 군대 안 가려고 병역 메탈했다?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때 얼마나 우리가 비판했습니까? 네. 아니 북한 문제가 터져가지고 청와대 빵카에 모였는데 국방부 장관 빼고 다 군대 안 갔다 왔잖아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국민들이 넉장그러라고 비판했습니까? 세상에 애교 안보를 총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아들이 군대 안 가려고 그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그 다음에 외교부 장관 그 딸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면서 저 얘기 나가면요 이제 강남 좌파파 이 얘기 나오는데 또 자기 아들 딸들은 다 강남 외고 자사고 다 보내놓고 이제 그거 폐지하자는 거하고 똑같죠. 유시민 딸도 제일 좋은 외고 나와놓고는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외고 폐지해야 된다. 누가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지금 이 생존 배낭이니 요즘 뭐 타워 팰리스에서 대피 훈련을 했다고 하고 서울대 고급 주상복합에는 이제 사람이 기가 너무 차버리면 그냥 넛을 놓고 웃는 게 나아요. 그러면서 서울의 고급 아파트일수록 살고 싶은 욕망이 강하신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사는 뭐 허접한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뭐 어디로 가서 어디로 숨으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바도 없어요. 그래서 생존 배낭을 만들어 본들 그걸 갖고 3일을 더 살겠습니까? 일주일을 더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존 배낭을 할 게 아니라 전화 왔을 때 여론조사 정확하게 응하고요. 이번 추석에 이렇게 안보를 말아먹는 정권을 용납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공론화해서 1인당 100명씩한테 전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미군은 한국 주둔하에 있는 미군은 그 가족들 탈출 훈련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될지. 너무 주가 떨어지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그만큼 이제 위협적이라는 건데 아무튼 이번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굉장히 무거운 얘기로 다뤘습니다. 원장님 또 추석인데 한마디 하시죠. 또 뭐 추석 내일 연휴 때 또 민영사님의 잔잘못못으로 우리 또 세우사람 함께 찾아뵙겠습니다만은 오늘 첫날부터 아무튼 고향에 잘 도착하셔가지고 송편 먹고 엄마 부모님 아버님 그 따뜻한 정 충분히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소장님도. 옛날에 추석이라 하면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기온으로도 가장 선선하고 좋은 1년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참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이제 전부 추수를 하는 시절이고 그래서 추석이야말로 참 지내기도 좋고 또 쾌적하고 먹을 것도 많은 1년 중에 가장 좋은 시즌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이 추석에 이런 어떤 진짜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많은 국민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요즘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으시는데 저만 받는가 모르겠는데 그래도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이 세상은 항상 순리대로 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용기를 내면 아무리 암흑이 깊어도요 오래 못 가더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옛날에 정권하고 등을 져가 내가 혼자 병신 됐는데 이래가지고 살면 뭐 하겠나. 야, 저 사람들이 옳았다 하면 내가 살지를 말아야 되겠다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로부터 한 1년만 참으니까 저절로 다 무너져가지고 나중에 전부 손가락질 합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고 철저하게 이 국민들께서 힘을 내고 이번 추석에 이 투쟁의 장으로 이렇게 한잔 하시면서 송편도 드시면서 이거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